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1960년생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퇴직 후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올 가을부터 기초연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현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은 어디까지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기초연금 신청 전에 조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5가지와 금융재산 관리 비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는 가족 간의 돈거래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은행권의 부채는 대출금의 종류 및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거래, 즉 사채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 사채가 아닌 모든 개인 간 부채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치명적인 실수 두 번째는 사전 증여입니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즉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증여한 재산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51만 2천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04만 8천원씩 자연소비분으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증여한 1억 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40개월이 지나야 1억 원이 모두 없어지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33개월이 지나야 1억 원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사전 증여했다가 실제로 재산이 줄어들지 않아서 기초연금도 못 받고 돈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치명적인 실수 세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현금을 찾지 말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대해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3개월 이전에 현금을 찾으시거나 자녀분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의적인 재산의 축소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이후에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르신들의 재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치명적인 실수 네 번째는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말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녀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의 명의를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명의를 빌려줘서 자녀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통장의 거래 내역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즉,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명의 대여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하지만 명의 대여를 통한 소득은 대부분 불법, 편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만약 부모의 자동차 지분율이 단 1%만 있더라도 모두 부모의 재산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자식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 부모님 기초연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녀에게 명의대여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치명적인 실수 5번째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공시가 3억 원 아파트를 3억 원에 전세 임대했을 경우 공시가 3억 원의 50%인 1억 5천만 원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가족과 체결했다면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 전 가족끼리 임대보증금을 과대하게 책정해서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금융계산의 적용 범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계산의 종류 첫 번째는 기타 증여재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자녀에게 주는 결혼자금은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타 증여재산에 속하게 되는데요. 간혹 비과세 한도나 증여세 납부 유무와 기초연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의 종류 두 번째는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이란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될까요?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 해인 2026년 4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의 종류 세 번째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저축성 예금과는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말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산의 변동분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다면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의 종류 네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최대한 빨리 계약자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재산의 종류 다섯 번째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입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며 배당금이 있다면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간혹 가족의 주식 투자를 위해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족 간의 명의되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의 치명적인 실수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융재산은 그 종류마다 적용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